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호의 세계경제 일주, 오늘 미국 제2편입니다. 남북전쟁 이후에 급격한 산업화에서부터 2차 대전 말까지를 다룹니다. 미국 이야기는 모두 3편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제1편은 1621년 잉글랜드의 필그림 이주자들이 미 대륙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남북전쟁까지를 다루고요. 세코천년 제14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해당 영상 링크는 아래에 달아두었습니다. 제3편은 요 다음 편이죠. 전후 2차 대전 후에 달러 기축통화 체제와 함께 자유무역 체제가 성립하는 것부터 해서 현재까지를 다룹니다. 자, 그럼 미국 제2편 남북전쟁이 끝난 미국으로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1865년 남북전쟁이 북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북부의 제조업자, 금융업자들이 남부의 농민들, 즉 대규모 플랜테이션 농장주들에게 승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 1820년대부터 조금씩 성장해오던 북부의 제조업, 금융업이 날개를 단 듯이 급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869년에 전 노선이 개통된 이 대륙 횡단철도, 이것이 미 대륙 전역에 걸쳐서 시장과 서플라이 체인이 형성되도록 해주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엄청난 산업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인류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산업과 대규모 기업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앤드류 카네기의 US 스틸, 이것은 잉글랜드에서 시작한 벳세머 공법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극한으로 발전을 시켜서 철도 레일과 철근들을 생산해냅니다. 덕분에 미국 전역이 철도로 연결되고 뉴욕에는 103층짜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까지 지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록펠러는 공격적 인수합병을 통해서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하는 거대 정유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덕분에 등유 같은 연료의 생산력이 폭발적으로 늘었고요. 가격은 10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전까지 인간에게 밤은 그저 캄캄한 시간이었습니다. 잠자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록펠러의 이 스탠다드 오일 이후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밤에 불을 밝히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에디슨의 경쟁자였던 웨스팅하우스는 세르비아계의 천재 엔지니어인 니콜라 테슬라의 도움으로 교류 송전 시스템을 비즈니스로 정착을 시켰습니다. 현재 우리가 220V 전기를 쓸 수 있는 것, 그 덕분인 거죠. 알렉산더 그라함 벨, 전화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전화로 미국 전역을 연결하는 통신 시스템을 발전시켰고, 또 헨리 포드, 이 사람은 컨베이어 벨트 방식의 자동차 대량 제조 공장을 성공시켰죠. 그래서 노동자들도 자가용차를 타는 시대를 열어놨던 겁니다. 이렇게 미국의 산업화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더불어서 생산의 대규모화가 가져다 준 결과였습니다. 카네기 철강회사만 하더라도요, 종업원이 무려 44,000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인류가 일찍이 이렇게 거대한 기업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산업혁명이 먼저 시작된 잉글랜드에도 기업들은 많이 생겨났었지만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종업원 수가 한 500명 정도가 되면 그 기업을 만든 기업주들은 더 이상의 성장을 멈추고 그저 젠틀맨이 돼서 여유로운 삶을 즐겼던 겁니다. 말 타고 사냥 다니고 집에다가 문인들, 화가들, 이런 또 음악가들 데려다가 연주 듣고 하는 그런 삶을 즐겼던 거예요. 그게 젠틀맨인 거죠. 더 이상의 기업을 키우는, 더 이상의 성장은 아주 사악한 탐욕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찰스 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롤 기억나시죠? 거기 스크루지 영감 나오잖아요. 돈 너무 많이 벌면 그 스크루지 영감 같은 취급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나 신대륙으로 건너간 잉글랜드인들, 또 스코틀랜드인들, 프랑스인들은 신대륙에 가서는 이 탐욕에 대한 터부가 깨졌어요. 그리고 기업을 키웠던 거죠. 그 덕분에 카네기는 20년 만에 철강 가격을 10분의 1로 낮출 수가 있었고, 록펠러는 등유 가격을 또 한 10분의 1 가격으로 그렇게 낮출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넘쳐나게 물건들을 만들어냈던 거죠. 그 덕분에 미국 전역에 철도가 놓였고 대다수 미국인들이 밤에 불을 켤 수 있게 됐던 겁니다. 자동차의 대중화 시대도 열렸던 거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기업가의 모습이 출현합니다. 석유의 록펠러는 일상생활에서 청교도적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청빈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리고 엄청나게 번 그 돈으로 이곳저곳에다가 대학을 세워 또 자선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철강왕 카네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심히 정직하게 일해서 큰 돈을 버는 것은 문제가 없다. 다만 그 돈은 세상을 위해서 베풀어야 한다. 이런 원칙을 가진 기업가상이 생겨났던 겁니다. 그게 바로 전형적인 개신교의 칼뱅주의의 기업관이었던 거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버트 베런,
즉 도둑 귀족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많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미국에서는 그와 같은 기업 가상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한양행을 세웠던 유일한 선생이 미국 스타일의 기업가였습니다. 9살에 미국에 건너가서 청교도 자매의 손에서 자라났죠. 모든 교육을 청교도 교육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학교도 다 미국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고국에 돌아와서 악착같이 돈을 벌었죠. 그렇게 기업을 키웠습니다. 유한양행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결과인 그 기업을 종업원들한테 다 넘겨줬습니다. 유일한 선생은 미국식으로 조국에 대한 애국을 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기업가들이 많이 생겨나고 철강 기업도 생겨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 대륙 곳곳으로 철도가 뻗어나갔습니다. 1869년, 70년 뭐 대륙 횡단 철도가 개통이 되자 서부 개척 시대도 열리게 됐어요. 그 전까지 사람들은 주로 동부 해안에만 주로 모여 살았거든요. 뉴잉글랜드라든가 뉴욕이라든가 뉴저지라든가 뭐 그런 쪽이죠. 그런데 대륙 횡단 철도가 개통이 되면서 광대한 서부의 땅으로 진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지대에 있는 프레일이라고 하는 초원지대에서는 목축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카우보이라고 하는 미국적인 이미지가 또 형성이 되어 갔습니다. 산업혁명은 눈부신 소득 성장을 가져다 줬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날 때만 해도 1인당 소득면에서 영국이 미국보다 30%가 더 높았거든요. 그런데 1910년이 되자 미국이 오히려 영국보다 10%가 더 높아집니다. 그 무렵에 국가 총생산으로 하면 미국이 5,200억 달러, 영국이 2,200억 달러, 미국이 영국보다 2배도 더 넘게 커진 거죠. 자, 이렇게 번창하는 경제, 드넓은 땅은 많은 사람들을 이 땅으로 불러들였습니다. 1860년에 3,100만이던 인구가 1900년에는 7,600만, 1920년에는 1억 1,00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늘어난 그 인구, 노동력은 산업화를 더욱 촉진을 했죠.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원래 3천만 마리에 달하던 이 들소떼, 버팔로들 말이죠. 근데 이걸 마구잡이로 잡아들여서 거의 멸종 상태에 처하게 됐습니다. 또 그 넓은 땅에 살아가던 아메리카 원주민들, 이분들도 거의 다 멸종하고 남은 인구는 인디안 보호구역에 갇히는 신세가 됐죠. 서부 개척 시대가 빚어낸 참사들인 겁니다. 은행 위기도 수시로 터졌습니다. 미국은 처음부터 은행업을 자유시장에 맡겼습니다. 심지어 화폐도 각 은행들이 알아서 발행을 했어요. 은행 수는 그러다 보니까 1860년에 1,500개가 이미 넘어섰고요. 1900년에는 1만 개가 넘어섭니다. 은행 숫자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뱅크런이 일어나서 은행이 망하는 사태도 수시로 벌어졌죠. 그러면 돈 맡긴 사람들, 그 은행이 발행한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 빈털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행업에 대해서 국가가 관여하지 않았던 것은 은행보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07년에 주가 폭락과 함께 찾아온 이 은행 위기 아주 심각했죠. 이 사태는 상황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1913년이 되자 모든 은행들은 뱅크런에 대비해서 예금의 일정 비율을 준비금으로 떼어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연방준비금위원회 Federal Reserve가 출범이 됐죠. 오늘날 기준금리를 가지고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바로 그 연준 말입니다. 미국을 성공으로 이끈 것은 자유시장 체제였습니다. 원래 살던 유럽에서와 달리 남의 간섭 없이 돈을 벌 수 있게 됐죠. 신대륙에서. 그렇게 되자 사람들은 길을 쓰고 돈을 벌려고 능력 발휘를 하게 됐고 그것이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미국에서도 성공을 고깝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톰 소요의 모험을 쓴 그 마크 트웨인 아시죠? 그 작품 중에 당시 시대상을 비판한 길디드 에이지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요. 황금 시대를 골든 에이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디드 에이지라고 하는 것은 이 겉만 번지르한 금칠한 시대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남북전쟁 이후의 이 산업화가 바로 금칠한 시대다 이렇게 깎아내렸던 거죠. 소위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연준이 출범한 것도 그런 맥락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1930년대에 시작된 대공황은 진보 세력에게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1929년부터 시작된 주가 폭락과 그에 따른 대공황, 이것은 미국을 혼돈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실업자가 급증을 하게 됐죠. 그러자 일자리 보호를 한다면서 관세를 60%까지 높였는데요. 미국이 이렇게 높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도 다 앞다퉈서 보복적으로 관세 인상에 나서게 됐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수출입이 거의 멈춰서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던 겁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인 위기로 번져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경제 위기는 최악을 치달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 대통령이 된 화이트하우스의 주인이 된 루스벨트 대통령은 기존의 미국 정책을 송두리째 바꿔 나왔습니다. 연방정부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렸고요.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노동조합의 권한을 대폭 늘렸죠. 뉴딜 정책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현재 미국 규제기관들은 상당수가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경제학 이론 면에서는 아담 스미스의 작은 정부론 대신에 케인즈의 큰 정부론, 빚을 내서라도 돈을 많이 쓰는 정부가 좋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이 대세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흥미로운 건요, 루즈벨트의 정책 아이디어 중에 상당수는 스탈린의 통제 경제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겁니다. 루즈벨트 곁에는 브레인 트러스트라고 불렸던 자문교수단이 있는데요. 당시 이들이 동경하던 경제 모델은 이탈리아 무솔리니가 이끄는 파시스트당, 거기서 조합주의라고 하는 걸 했거든요. 우리 노사정위원회 뭐 이런 걸 했잖아요. 그런 아이디어들인 겁니다. 이걸 동경했고요. 또 스탈린이 하는 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동경을 했던 거예요. 소비에트식 계획경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선거를 앞둔 1927년 시찰단을 꾸려서 이 동경하고 있던 그 나라들을 찾아 나섭니다. 이탈리아도 가려고 하고 또 소련도 가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탈리아 가가지고 무솔리니를 좀 만나달라고 했는데 무솔리니가 문전박대를 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못 만나고 소련을 가서 스탈린을 만나자고 했는데 스탈린을 만나줍니다. 그리고 그 스탈린은 이 브레인 트러스트 교수들에게 여러 날 동안 경제 운영에 관한 직강을 해줘요. 그들로서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듣고 돌아온 그들은 미국에 돌아와서 미국식 계획경제를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낸 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뉴딜 정책인 거죠. 루즈벨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도 스탈린을 아주 좋아했어요. 자, 그 이후에 미국은 원래의 건국 이념에서 많이 벗어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한편 미국은 최고의 경제 대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으로는 일종의 고립주의를 표방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나라를 군사 대국, 세계의 패권 국가로 바꾸어 놓은 사건이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독일 제국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또 대영 제국, 프랑스, 러시아 제국, 이 삼국 동맹, 그러니까 독일 동맹과 또 영국 동맹이 시작한 싸움이 제1차 대전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 오스만 제국과 이탈리아, 일본도 참전을 하게 됐죠. 마지막으로는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됐죠. 1917년부터 이 1차 대전에 참가한 미국은 1918년까지 400만 명의 병력을 파견을 했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미국은 경제대국을 넘어 군사대국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19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또다시 제2차 대전이 시작됐습니다. 1941년 일본에게 하와이 진주만 공격을 당하자 미국도 참전을 해서 총력전을 펼치게 되죠. 그리고 독일의 침공을 받은 소련을 군사적, 경제적으로 적극 도와줍니다. 1945년 3월 소련이 독일로부터 항복을 받아냈고요. 8월 6일과 9일에는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하죠. 그리고 8월 15일 일본 천황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합니다. 승리의 주역인 미국과 소련은 군사 강국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991년 그 소련이 붕괴될 때까지 세계 곳곳에서 미국, 소련 이 두 나라는 치열한 대결을 펼치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이건 큰 반전입니다. 2차 대전 중에 미국은 독일과 싸우는 소련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지프와 트럭을 40만 대를 도와줬고요. 비행기를 14,000대를 갖다 줬어요. 소련에다가 미국이. 탱크는 13,000대, 트랙터 8,000대, 다른 군수품 지원도 엄청났다고 합니다. 특히 스탈린을 좋아했던 루즈벨트는 전쟁이 끝나기 전 1945년 3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해 8월에 전쟁이 끝난대요. 그러자 스탈린은 그 팽창주의적인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죠. 동유럽 국가들을 장악을 했고 중국의 공산화에도 관여를 했습니다. 1950년에는 김일성의 남한 침공을 승인을 해서 한국전쟁이 터지게 됐죠. 국방예산과 군대를 축소하면서 평시체제로 돌아가고 있던 미국, 이 미국은 한국전을 계기로 해서 다시 군사강국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한편 경제적으로는 미국은 명실상부한 자유세계의 중심 국가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브레튼 우드 체제와 IMF로 이루어진 국제통화제도, 가트라고 하는 이름의 자유무역체제, 월드뱅크 체제, 이런 것들이 미국 중심의 글로벌 경제를 상징을 하거든요. 여기부터는 미국 제3편 다음 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김정호의 세계경제 일주 미국 제2편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